하늘은 늘 그랬듯 푸르렀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삶도 겉으로는 그 하늘처럼 완벽해 보였죠. 강남 일대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에 혼자 살면서 재계 10대 그룹 중 하나를 이끄는 그의 모습은 성공의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그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의 말에 태주는 책상 위 액자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5살짜리 아들 민호를 잃어버린 후로 그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민호의 어린 얼굴을 담은 사진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열고 그 후엔 철저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신규 인력 면접이 9시, 이사회가 11시, 오후엔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입니다. 비서의 말을 들으며 태주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니, 민호야?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 운전기사가 오십니다. 인사팀에서 최종 선발했다고 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운전기사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새 인력을 뽑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에게 운전기사란 그저 자신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태준이 회사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반듯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모시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준호가 공손히 인사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선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태준이 뒷좌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25입니다, 회장님. 25. 태준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묘하게 울렸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다면 이 청년과 동갑일 터였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태준은 룸미러로 준호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 차분한 눈빛, 그리고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미소까지. 이유 모를 친밀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준호를 더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의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 핸들을 잡는 방식까지. 때로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준호의 얼굴을 마음속으로 겹쳐보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미쳤나?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그 묘한 끌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몸을 돌렸고 그 순간 준호의 셔츠 칼라 너머로 목 뒤쪽에 자리한 흉터가 태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규칙한 형태의 그 흉터는 마치 오래전 화상으로 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흉터는 어디서 생긴 거지? 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살짝 당황한 듯 목을 만졌습니다. 아, 어릴 적 화재 사고로 생겼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호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태준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준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민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5살이던 민호의 목 뒤에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불이 나 떨어진 나뭇가지에 대인 흔적이었죠. 당시엔 크게 다치지 않아 감사했지만 그 작은 사고가 남긴 흉터는 민호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태준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감히 생각하기도 두려운 가능성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얼굴과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끊임없이 교차했죠. 이건 미친 짓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흉터의 위치와 모양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준호에 대한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 가족관계, 학창시절,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살의 청년. 그가 정말 민호라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가능성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히 그러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태준의 책상 위에는 이준호에 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호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6살 무렵 어느 지방 도시의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자세한 사고 경위나 부모의 신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민호의 실종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민호는 가족 여행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민간인들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찾지 못했죠. 태준은 파일 속 민호의 사진과 특징 묘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목 뒤쪽에 화상 흉터, 약 3cm 크기. 그리고 실종 시점. 민호가 사라진 때는 준호가 고아원에 들어간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태준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만 이성은 여전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는 준호를 해고할까도 고민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게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욕구도 강했습니다. 결국 태준은 준호를 불러 제안을 했습니다. 내 개인 운전기사가 되지 않겠나? 급여는 2배로 주겠어.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격정이 일었습니다. 이제 준호를 곁에 두고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정말 민호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태준의 개인 운전기사가 되어 태준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지내며 태준은 틈틈이 준호의 행동과 말투, 취향 등을 관찰했습니다. 민호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을 슬쩍 내밀어 반응을 살피거나 민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유사한 물건을 보여주기도 했죠. 회장님께서는 가족이 없으신가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 하지만 20년 전에. 태준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의도적으로 민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 불에 데었단다. 목 뒤에 흉터가 남았지. 준호는 특별한 동요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어요. 어릴 때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태준은 준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준호의 고아원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지만 화재 관련 서류는 불완전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상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었죠. 태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준은 미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회장님, 전처 최윤정 여사께서 내일 귀국하신대요.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정은 민호 실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과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태준을 향한 원망 때문이었죠. 그들이 다시 만나는 건 거의 10년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준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으로 가자. 중요한 손님을 맞이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태준은 불안했습니다. 윤정에게 준호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을지, 그녀의 반응은 어떨지. 특히 민호의 어머니라면 어쩌면 그녀는 무언가를 느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태준이 대기하고 있을 때 준호는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아한 중년 여성이 도착장에서 나왔고 태준은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나온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윤정 씨. 네, 정말 오래됐네요, 회장님. 태준과 윤정은 공항 VIP 라운지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 미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
민호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꺼내지 못했죠. 아직도 민호를 찾고 계신가요? 결국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어. 포기할 수 없었지.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년은 미국에서도 계속 찾았어요. 민간 탐정도 고용하고.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죠. 태주는 윤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개인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민호와 닮았어. 특히 목 뒤의 흉터가. 윤정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이도 맞고 고아원 기록상 입소 시기도 민호가 실종된 때와 일치해. 그리고 그 흉터. 윤정은 손을 떨며 입을 가렸습니다.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태주는 망설였습니다. 준호에게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윤정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를 놀라게 할까 염려됐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차 안에 있어. 하지만 윤정 씨, 부탁이 있어. 아직 그에게 우리의 의심을 알리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지인으로만 소개하겠어.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정이 준호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도 무언가를 느낄까? 준호야, 미국에서 온 손님이시다. 최윤정 씨, 오랜 지인이야. 준호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정님. 윤정은 준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 씨. 그날 저녁 태주는 윤정을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만의 자리에서 윤정은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민호 같아요. 웃는 모습이, 눈매가. 하지만 2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태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려고 해. 준호의 머리카락이나 무언가를 몰래 채취해서. 윤정은 놀라워하면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민호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이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태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을 알아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윤정은 태준의 저택에 초대됐습니다. 준호가 태준을 데리러 왔을 때 윤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해. 준호 군도 함께 하면 좋겠군. 준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히 수락했습니다. 태준의 저택에 도착한 후 윤정은 의도적으로 민호의 옛 장난감이 보관된 방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민호가 좋아했던 로봇 장난감, 그림책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와, 이런 빈티지 장난감들이 있네요. 요즘엔 보기 힘든 것들이에요. 준호가 관심을 보이며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로봇의 등 뒤 숨겨진 버튼을 찾아 눌렀고 장난감이 특유의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윤정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비밀 버튼은 민호만 알고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 버튼을 알았지? 태준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나 봐요. 어릴 때 비슷한 장난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윤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고 태준은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윤정은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민호예요. 확신해요. 어머니의 직감이에요. 태준도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준은 그가 사용한 와인잔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시료였죠.
다음 날 태주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친구에게 DNA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태준에게 마치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태준은 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준호를 제주도 출장에 동행시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호텔에서, 그리고 회의장 밖에서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군은 가족이 없나?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6살 때부터.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힘들었겠군.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태주는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민호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요. 때로는 준호가 뭔가 민호와 닮은 행동을 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젓가락을 쥐는 것, 비슷한 말투, 혹은 특정 음식에 대한 기호까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태주는 윤정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DNA 결과는 아직인가요?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거야. 윤정은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만약 정말 민호라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갑자기 우리가 그의 부모라고 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태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준호에게 진실을 알려도 되는 걸까? 그는 준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태준은 연구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 친구가 DNA 검사 결과를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문이 열리고 태준의 오랜 친구인 서강민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태준아. 강민의 표정만으로도 태준은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이 99%입니다. 의학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태준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 그토록 바랐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김민호였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과학적으로 거의 틀림없습니다. 유전자 표지들이 너무 명확해요. 태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 실제로 찾아왔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쁨, 후회, 두려움, 그리고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민은 오랜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아직 모르겠어. 윤정에게 먼저 알려야겠지. 그리고 준호, 민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태주는 저녁에 윤정을 만나 결과를 전했습니다. 윤정은 결과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알았어요, 느꼈어요. 모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서둘러선 안 될 것 같아요. 민호. 아니, 준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일 테니까요. 천천히 다가가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야 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알리기 전에 그를 더 가깝게 느끼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주는 준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의견을 물으며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았죠. 처음에 준호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그런 태준의 태도에 익숙해졌습니다. 준호야, 오늘 중요한 투자 회의가 있는데 같이 들어가지 않겠나? 자네 의견도 듣고 싶군. 운전기사를 회의에 데려가는 것은 분명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준호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전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지. 자네가 보는 관점이 궁금하네. 회의에서 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태준이 의도적으로 그의 의견을 물었을 때 놀랍도록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직관은 마치 타고난 사업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 후 태준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경영에 관심 있나?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종종 기업 경영 책을 읽곤 했어요. 그냥 취미처럼요.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자신도 경영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배워보지 않겠나? 단순히 운전기사보다 더 많은 일을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회장님과 저는 그저 몇 달 전에 만난 사이인데요. 태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아들이니까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겨우 미소만 지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재능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법이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좋을 텐데. 준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의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태준의 갑작스러운 친밀감에 그는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다가간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죠. 준호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닐까요? 윤정의 말에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태준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랜 경쟁사에서 적대적 인수 시도를 해왔고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김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JK그룹에서 우리 주식을 은밀히 매입해왔더군요. 이미 15%를 확보했습니다. 태준은 이사회 회의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룹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태준은 지쳐 보였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회장님?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 회사가 위험해. 그날 밤 태준은 저택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태준이 걱정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서재 문을 두드리자 태준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게.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밤이 깊었습니다. 태준은 고마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차를 내려놓자 태준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JK그룹의 이번 전략은 정말 교묘해. 이대로라면 우리 회사는 결국. 준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JK그룹의 재무제표를 보셨나요? 최근 몇 년간 그들의 투자 패턴이 수상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요.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런 걸 알지? 사실 경영학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종 재무 분석을 취미로 하거든요. JK그룹에 대해 우연히 읽은 기사가 있었는데 준호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는 JK그룹의 약점을 지적하며 태준의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안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아들이 이토록 뛰어난 사업 감각을 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이 건에 관해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의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준호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JK그룹의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이 위기는 오히려 태준과 준호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닌 태준의 비공식 조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매일 아들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비록 준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요. 한 달 후 태준의 회사는 JK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준호의 제안대로 아시아 시장에서 JK그룹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죠. 이사회에서는 이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태준은 준호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지만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이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제 운전기사이자 최근 제 곁에서 큰 도움을 준 이준호 군입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경영 결정에 관여했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저를 그런 자리에 내세우셨나요?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었어. 그게 이상한 일인가?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요즘 제게 너무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태준은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나? 제 과거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6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것과 고아원에 맡겨진 것 정도. 왜 갑자기 그걸 물으시죠? 태준은 준호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자네를 더 알고 싶어서. 미안하네. 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태준과의 거리를 더 두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최소한의 교류만 하려 했죠. 태준은 윤정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가 경계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윤정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가 민호라는 확신이 들었으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실종 당시의 증인들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때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보며 당시 증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갔던 리조트 직원들, 인근 상점 주인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지인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태준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시 XX 리조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현재 연락처를 찾아줘. 특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 며칠 후 태준은 민호가 실종됐던 리조트의 옛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그는 태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회장님,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그렇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제게는 어제 같은 일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배인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회상했습니다. 그날, 갑자기 아이가 보이지 않아 모두가 발칵 뒤집혔죠. 저희 직원들도 총동원돼서 리조트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하지만 그날 특별히 수상한 사람이나 상황은 없었나요? 뭐든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지배인은 깊이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긴 해요. 그날 아침 리조트 정문 앞에서 낯선 차가 오랫동안 주차돼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했지만 렌터카였고 추적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도 찾아다녔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특이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서둘러 가는 걸 봤어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태준은 이 모든 정보를 모아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맡겨졌던 고아원이 민호가 실종된 리조트에서 불과 30km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윤정 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준호가 맡겨진 고아원이 민호가 실종된 곳 근처였어. 윤정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의 확실해졌네요. 하지만 누가 왜 민호를 납치했을까요? 태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지금처럼 재계 거물은 아니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였다면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죠. 다음 날 태준은 준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제주도에 잠깐 다녀오려 하는데 자네도 함께 가면 좋겠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개인 약속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출장이야.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결국 준호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업상 미팅 장소가 아닌
바로 민호가 실종됐던 그 리조트였습니다. 물론 20년이 지나 리조트는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지만 그 장소만은 변함없었죠. 여기가 어디죠? 준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야. 20년 전 내 아들 민호가 이곳에서 실종됐어.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태준이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에 데려오신 건가요?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죠? 태준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줄게. 나는 자네가.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사고가 났대요. 태주는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울로 돌아가자. 내일은 나중에 해도 돼. 서울로 돌아온 후 태주는 준호의 여자친구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고 안심시켰지만 태준과의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윤정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의 말할 뻔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네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준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김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은 놀랐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현이었고 준호와는 3년째 연애 중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준호 오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준호 오빠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군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뭐라고 말하던가요?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아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한 번은 불냄새에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태준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민호가 실종되기 전 그들은 리조트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던 나무에 불이 붙어 민호가 데인 사고가 있었죠. 태준은 서지현과의 대화 이후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준호의 불에 대한 공포,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 그리고 흉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그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보관해온 민호의 실종 관련 자료들이었죠.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당시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민호의 의료 기록까지. 특히 민호의 목 뒤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러 왔. 준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준호가 무언가를 보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었죠. 들어오게, 준호야. 자네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책상 위 민호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민호. 20년 전에 실종된. 준호는 무언가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군,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자네를 지켜봤네. 처음엔 단순한 직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였어.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의 목 뒤 흉터, 나이, 그리고 고아원 기록까지. 모든 것이 일치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와 내 DNA 비교 결과야. 부자관계 확률이 99%라고 나왔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준호야 아니.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이름은 이준호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아들이라고 하시면 이건. 태준도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있어. 그리고 내 목 뒤에 흉터. 민호도 똑같은 자리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 태준은 민호의 흉터가 찍힌 사진을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 뒤를 만지며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내가 6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지? 민호가 실종된 건 5살 때였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분명 우리의 아들이야. 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6살 이전의 일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다만 그 흉터는 불에 데인 거라고 들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리조트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 중에 불이 붙은 나뭇가지에 대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라졌지.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책상 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장의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죠. 태준이 조사한 결과 준호가 맡겨진 고아원의 기록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입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보호자의 신원은 불분명했고 나중에 다시 확인했을 때는 미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너를 고아원에 데려온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신원은 기록에서 삭제됐어.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유괴일 가능성이 높아. 준호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왔어요. 갑자기 제가 김민호라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태준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게.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 넌 내 아들이고 20년 동안 나는 너를 찾아 헤맸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태준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야, 한 가지만 더. 내 어머니 윤정도 널 만나고 싶어 해. 그녀도 2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준호는 문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준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준호에게 말했나요? 태준은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20년의 인생이 뒤바뀌는 충격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다음 날 준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태준은 불안해졌지만 준호에게 공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태준은 서지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요. 연락이 안 돼서. 지현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빠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때로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 조각들이 떠오른다고 해요.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기억인지 말했나요? 불냄새.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달리는 느낌. 그리고 아빠를 부르짖는 자신의 목소리. 오빠가 정말 회장님 아들인가요? 태준은 잠시 말을 잊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로는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준호가 어떻게 느끼느냐겠죠. 통화를 마친 후 태준은 윤정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준호의 고아원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시 준호를 데려온 사람의 신원을 알아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한 태준과 윤정은 오래된 기록을 검토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준호를 데려온 남자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필체는 태준에게 낯익었습니다. 그의 옛 직원 강민호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민우의 필체야. 윤정이 놀라 물었습니다. 강민우요? 회장님 비서로 일했던 그 사람인가요?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우는 민호 실종 직후 회사를 떠났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도주였습니다. 민우가 민호를 납치했다는 거야? 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민우는 그가 신뢰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실종되었을 때도 가장 열심히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호를 납치할 수 있었을까요? 왜 민우가 이런 짓을?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이 고아원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날짜를 보세요. 민호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곳에 맡겨졌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의 현재 행방을 찾아야 해. 2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찾아내야 해. 두 사람은 고아원을 나와 태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강민우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오래된 사건이었지만 유괴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강민우를 찾는 동안 준호는 자신만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지현이 가끔 들러 음식을 가져다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준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빠, 밥 좀 먹어요. 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김민호일까? 그럼 내 지금까지의 인생은 뭐였지? 지현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오빠예요. 이름이 무엇이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오빠는 변하지 않아요. 준호는 지현을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변했어. 이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불타는 나무, 달려가는 남자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공포, 그리고 멀어지는 부모의 목소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억압된 기억의 조각들임을 알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태준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더 알아내야 했죠. 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만나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이 준호에게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럽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무엇이든 물어봐. 제가 정말 회장님 아들인가요?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제가 유괴되어 고아원에 맡겨졌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저를 찾아낸 건지. 태준은 최근 발견한 사실들을 준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우의 흔적, 고아원 기록,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요. 강민우라는 사람이 날 납치했다고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직 그를 찾지 못했지만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어.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인가요?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당시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단순한 금전적 목적은 아닌 것 같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몽과 플래시백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준은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 넌 공룡을 정말 좋아했어. 특히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장 좋아했지. 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공룡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늘 신기해하셨죠. 공룡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작은 연결고리들이 두 사람을 조금씩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태준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건. 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대화 이후 준호는 다시 태준의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운전기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태준의 특별 보좌역으로서요. 두 사람은 함께 강민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설 탐정으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우는 이름을 바꾸고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준호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되나? 비행기 안에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의 끝자락,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맨 사람을 드디어 마주하게 된 것이죠. 문을 두드리자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태준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태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아들을 납치한 것도.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설명드릴게요.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강민우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 이렇게 컸구나.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왜 저를 납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태준이 분노에 차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을 빼앗아간 게 어떻게 선택이 없었다는 거지?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에요. 지영이. 당시 그녀는 백혈병 말기였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했죠. 태준과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민호 납치와 무슨 상관이지? 태준이 따져 물었습니다.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회장님 회사에서 유해 화학물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지영이가 살던 마을이었죠. 많은 주민들이 암에 걸렸고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었어. 확인해봐야겠지만 그게 사실이라 해도 아이를 납치할 이유가 되지 않아. 강민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고 싶었죠. 하지만 민호를 데리고 나온 후 그 작은 아이의 눈을 보니 차마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적어도 좋은 사람들 손에 자랄 수 있도록. 준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부모 없이 자라야 했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없어졌고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회사의 환경 오염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조사해봐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강민우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다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해졌네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복잡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동정심까지. 당신은 여동생을 살리지 못했나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결국 골수 이식을 받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내가 한 짓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지. 태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태준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회사의 환경 오염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태준과 준호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경찰에 자수했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회사의 환경 오염 의혹. 철저히 조사하겠어. 태준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 일에 대해서. 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그 당시 나는 경영 일선에 있었지만 환경 문제는 하부 조직에서 처리했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 내 회사였으니까. 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거예요. 강민우 씨의 여동생처럼. 그래.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도 고통받았고.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여정은 둘 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에 관한 것이었고 태준에게는 자신의 회사가 저지른 잘못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태준은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환경 오염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찾아내고 당시 담당자들을 소환해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죠. 준호는 며칠간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준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그리고 윤정도 널 만나고 싶어 해. 준비가 되면 말해주렴. 준호는 미소로 답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지현과 함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해변을 거닐며 지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내가 김민호라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내 지금까지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건 아니잖아. 지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오빠는 오빠예요. 이름이 뭐든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오빠를 만든 건 모든 경험들이에요. 준호는 고마운 마음으로 지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이 혼란스러운 시간 동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그래, 윤정도 정말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태준의 저택에서 만났습니다. 윤정은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준호를 안으려다 멈추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아봐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2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윤정을 어머니라고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성장 과정, 태준과 윤정의 20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해서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들이 내 부모라는 걸 받아들였지만 감정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태준과 윤정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준호가 자신들의 삶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죠. 한 달 후 태준은 환경 오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고 그로 인해 인근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암과 같은 질병에 시달렸고 강민우의 여동생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태준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회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환경 회복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준호는 TV로 그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강민우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유괴죄는 중범죄였지만 특수한 상황과 자수한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인 태준이 선처를 요청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태준은 강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잘못으로 당신의 가족이 고통받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족 모두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 악순환을 끝내고 싶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사건에 분노하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재판 결과 강민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징역형은 면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태준의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수업을 들으며 회사의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고 있었죠. 그의 타고난 사업 감각은 점점 더 빛을 발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준이 설립한 환경회복기금은 준호가 직접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의 회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윤정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단순히 대화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태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태준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준호야? 태준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해보렴. 제 이름을 김민호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준호로 살아왔고 그 이름으로 쌓아온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준호도 일어나 태준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태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민호야. 준호, 이제는 민호가 된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와 공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것을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과 민호는 저택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태준은 민호의 목 뒤에 있는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상실의 아픈 기억이었던 그 흉터가 이제는 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환경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아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태준은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멀리서 윤정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0년의 이별 끝에 그들은 마침내 가족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민호의 목 뒤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과 재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